시작하겠습니다. 자, 184페이지.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자, 이 법의 뭐 연역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미 설명이 됐고요. 자, 이 법에서는 세 가지 얘기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이라고 얘기를 했죠. 등. 그러다 보니까 세 가지 얘기해. 첫 번째, 말 그대로 부동산 거래 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외국인들의 부동산 취득이나 이런 문제들 신고하거나 허가를 해야 되는 경우, 허가받는 경우. 세 번째는 국계법에 있던 토지거래 허가 제도. 신고 등이라고 했으니까 요런 건 신고, 요거는 허가나 또 신고, 요거는 허가. 그렇죠? 이런 거 전부 싸잡아서 얘기한다. 세 가지 파트 얘기하는 거야, 이거. 처음에는 요 두 개가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해서 신고에 관한 법률 그랬었어. 그래서 법이 너무 허전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외국인 토지법이나 이런 게 있었어요. 거기에 있던 내용을 일로 끌고 온 거야. 일부 끌고 와서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할 때는 신고해야 되느냐, 허가받아야 되느냐, 이런 거.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국토회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던 규정, 토지거래 허가제도, 요걸로 끌고 와가지고 여기서. 그러니까 제법 이제 조문이 몇 개 되고, 제법 법처럼 이제 된 거야. 된 거. 그러면서 이제 끝에 와보면 이제 뭐 얘기하겠어. 이런 거 신고하라는 거, 허가받으라는 거 안 하면 그거 위반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벌칙을 할 건지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이 거래 신고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개업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을 이게 처음에 이 제도가 나온 게 이제 2000년대 뭐 예를 들어서 5, 6년 뭐 이럴 때 이제 나온 제도인데 요때는 처음엔 그 아파트나 이런 주택을 거래할 때만 이런 신고를 하게끔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무조건 부동산을 거래했다 그러면 전부 다 토지, 건축물 전부 다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물론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임대차나 이런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거래는 이제 그런 소유권이 왔다 갔다 하는 거래를 얘기합니다. 자, 그런 건 신고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고. 자, 이 제도가 나온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투기 세력이나 세금 포탈. 이딴 거 막아보려고 나온 거예요. 이딴 거. 그 전에 하도 이제 심하니까. 양도소득세 띄어먹지, 취득세, 등록세 감면받지, 자기들은 절세라고 그러는데 뭐 포탈이나 마찬가지 뭐. 그런 식으로 해오다 보니까 시장 질서가 엉망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좀 투명화시키고 만들어 보고자 해서 나온 제도. 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거래 당사자, 갑과 을이 직접 거래를 했어요. 누가 신고하느냐? 둘이 같이 신고합니다. 공동신고. 자, 여기에 A라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일대 둘 간에 원래 계약서, 일반적으로 계약서 써야 돼, 안 써야 돼? 얘 없을 때. 얘들 둘이. 매매계약은 낙성 불효식 계약이라고 민법에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원래 민법대로 하자면 얘 없을 때, 얘 말고 지들 둘이 직접 했어, 거래를. 의사표시만 합치되면 계약은 성립하는 거예요. 청약의 의사표시,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됐다. 그럼 계약은 성립하는 거야. 서류 작성, 계약서 작성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계약서 작성이 계약 성립의 요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뭐야? 나중에 딴소리 할까봐 작성하는 거예요. 말로만 했다가는 뭐야? 나중에 다 다른 소리 하고 있잖아. 그래서 계약서라는 걸 작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쉽게 얘기하면 둘 간의 당사자 간의 거래 계약에 계약서는 필수 요소가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이제 전부 그 말이 틀려지고 그러면 재판 가야 돼. 그럼 재판정에서 자료 증거 제출할 때 계약서가 그때 이제 위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는 쓰는 거야. 계약이 성립시키기 위해서 계약서를 쓰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얘가 끼면 얘기가 달라지지. 개업공인중개사 끼면 반드시 거래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돼요. 얘들이 작성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얘한테 작성할 의무가 있어요. 또 하나, 얘들끼리 했을 때는 계약서 작성 안 해도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하지만 거래신고는 해야 돼요. 아시겠죠? 거래신고는 해야 돼. 그럼 거래신고 양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계약서 비슷하게 생겼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걸 거래했는지 대상물 들어가죠. 거래 금액 얼마인지 들어가죠. 누구하고 누가 거래했는지 들어가죠. 이런 내용 들어가.
그러니까 계약서에 있는 내용을 신고서 양식으로 만든 것 뿐이야. 보통의 계약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신고서 양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얘들이 직접 거래를 했을 땐 자기 당사자들끼리 계약서를 작성은 안 해도 되지만 거래 신고는 반드시 해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얘가 끼면 어떻게 돼? 거래 계약서도 반드시 작성을 해야 돼요. 그때 작성 의무는 누구한테 있어? 얘한테 있어요. 자, 그래서 얘 그거 작성 안 하면 업무 정지 처분이나 이런 거 당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소속 공인중개사가 작성 의무 있어요? 소속 공인중개사? 얘는 작성 의무는 없다고 그랬죠? 그렇죠? 개업 공인중개사도 작성 의무가 있어. 서명 날인은. 소속 공인중개사도 서명 날인은 의무가 있어요. 우리가 서명 날인을 한다는 뜻하고 계약서 작성한다는 건 다르죠? 네? 계약서 작성한다는 건 워드 치는 거 말고 직접 종이에다 쓴다고 그러면 그래서 직접 기재하는 거야. 이게 작성하는 거야. 서명 날인은 자기 이름하고 도장 찍는 게 서명 날인이에요. 여기다가 내용들 쓰고 금액 쓰고 이런 게 작성이야. 이 작성 행위하고 서명 날인 행위하고 구분합니다. 구분을 해서 작성 의무는 누구한테 있다고?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있어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작성 의무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소속 공인중개사 작성 못하느냐? 할 수는 있어요. 의무가 아니라는 것 뿐이야. 아시겠죠? 소속 공인중개사는 의무가 아니에요. 전적으로 작성을 안 했을 때, 못했을 때 책임지는 건 누구다? 개업공인중개사. 책임자는 개업공인중개사예요. 의무가 없어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다만 소속 공인중개사는 작성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럼 작성을 했다 칩시다. 그런데 작성하면서 거짓말을 썼어. 거짓 기재. 이건 걸리지. 그쵸? 소속 공인중개사는 작성할 의무는 없지만 작성을 하게 되면 제대로 해야 돼. 거짓으로 하면 걸려요. 그렇죠? 한 번에 하나만 얘기할게요. 다른 거 얘기하니까 확 표정들이 확 그냥 이거 합시다. 자, 요거 당사자들만 얘 빼고 얘들끼리 할 때는 계약서 꼭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신고는 반드시 해야 돼, 이제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꼈어. 그럼 얘가 끼면 반드시 계약서가 작성돼야 돼. 거래계약서. 자, 거래계약서를 누가 작성해야 돼? 얘가 작성을 해야 돼. 얘들한테는 의무가 여전히 없어요. 자, 그러고 얘는 거래계약서 작성하고 글로 끝이 아니고 이때 거래신고를 얘가 해야 됩니다. 아까 얘 없을 땐 어떻게 했어? 당사자가 해야 되는 의무가 있지만 거래신고 얘가 끼면 얘한테 의무가 넘어와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할게 너 가만히 있어 안 돼요. 얘가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거래신고서에 들어가는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뭘까? 그렇죠. 지금 투기나 세금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제도를 만들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돈 문제예요. 그래서 거래신고서에 이 금액이 들어간단 말이야. 보통 이제 우리가 부동산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항목이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응? 그럼 요 계약금 이렇게 들어갈 때, 자 보세요. 매매 대금 들어갈 때 얘들 입장에서는 옛날식으로 치면은 자 금액이 크게 잡히면 취득세가 더 많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렇잖아. 그 다음에 이걸 넘기면서 양도 차익을 얻는 사람도 금액이 커지면 양도 차익이 커져가지고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운계약서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다운계약서. 자, 다운계약서는 아주 옛날부터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최근에 몇 년 사이, 몇 년도 아니야. 벌써 이것도 10여 년도 지났지. 이제는 업계약서라는 게 또 설치고 있어. 업계약서. 업계약서는 어떤 거예요, 이제? 다운계약서를 쓰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A에서 B로 가는데 다운계약서 쓰면은 얘는 앞에서 양도 차익이 줄어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낮은 가격으로 들어가게 되면 얘는 나중에 팔 때 이거 실거래가로 신고하게 되면 차이가 엄청나지죠? 얘가 이제 양도소득세 덤탱이 쓰는 거야. 응?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매수자들이 이 요령이 생긴 거지. 그러지 말고 더 올려서 쓰자. 아예. 그쵸?
실제 거래가격보다 아예 올려서 쓰자. 그럼 나중에 여기 팔 때 차익이 별로 없잖아.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양도소득세를 줄이자. 아니 그럼 여기서 올려서 쓰면 취득세가 늘어나는데요. 취득세 늘어난 것보다 양도세가 더 셉니다. 아시겠어요? 양도소득세는 뭐 6%부터 해가지고 누진 이거 구간 있잖아. 38%까지인가 뭐 이렇게 가죠. 그렇죠? 보통 이게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야. 중과된다 그러면 가중 60%로 들어가는 거 있어. 1가구 다주택 같은 거 양도할 때 가중된다. 이런 게 아니고 정상적인 거래면 차익에 따라 6%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부과가 돼요. 양도소득세는 번 게 있어야 내는 겁니다. 양도 차익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3년 안에 보유를 했다 3년 안에 팔거나 이렇게 되면 가중 여기 60%나 있다는 거 봐주는 거야. 이거 평균대로 안 가. 이거 기준대로 안 가. 우리가 이거 기준 적용한다 그랬을 때도 기준 적용한다. 그럼 얘 입장에서 기준 적용한다. 번 게 많아. 그럼 막 38% 뭐 이런 거 받겠지. 그러면 한 2억 벌었다고 칩시다. 2억. 단순하게 38% 매긴다고 해봐. 얼마 내야 돼? 38%를 다 내진 않아 사실. 앞에서 이렇게 누진 계산하고 이렇게 하면 좀 줄어들긴 하는데 세 발의 피해요. 그러니까 35%만 잡아도 7천만 원 2억에 대해서 와 내고 싶겠어? 그런데 이에 반해서 2억이라고 해가지고 취득세 2억이 아니라 취득세 등록세는 취득하는 가액에 원래 2%인데 지금 감면돼 가지고 1%인가 이렇게 적용될 거야. 여기에 취득세 등록세 합치면 2%에다가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뭐 이렇게 해가지고 2.6% 여기 감면됐을 때 반 정도. 여기 정상적으로 하면 4점 몇 프로인가 그렇게 될 거예요 아마. 감면 그걸로 가면 어떻게 돼? 10억짜리 해봐야 얼마예요? 3% 해봅시다. 10억에 얼마? 10억에 3천만 원. 그렇죠? 그거 내는 게 차라리 낫다 이 얘기야. 응? 그래서 업계약 쓰자 이렇게 말 나오지. 그렇죠?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자, 문제는 여기서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저런 걸 하자고 얘한테 요구를 해. 얘가 안 꼈을 땐 모르는데 지들끼리 알아서 하고 뭐 지지 먹고 지들이 알아서 할 문제인데 얘가 꼈어. 근데 이 사람들이 저렇게 하자고 요구하면 이거 들어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저렇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얘가 들어줬다 그러면 얘도 처벌되고 그렇게 시킨 놈도 처벌당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거래 신고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가 해야 된다는 의무, 그 다음에 금액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금액을 거짓으로 하게 하거나 다르게 하면 시킨 놈도 그 다음에 한 놈도 다 처벌된다 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정정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거래 신고 잘못할 수도 있잖아. 손가락이 짱구라 워드 치다가 잘못 누를 수도 있잖아. 그리고 그걸 모르고 신고 컴퓨터상으로. 그럼 또 신고 필증 딱 나와버린다고. 그 신고 필증을 딱 보니까 타자를 잘못 쳤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거 정정하는 거. 또는 당사자가 나중에 마음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야, 우리 이 거래한 거 금액을 너무 비싸다 실제로. 그렇죠? 거래 금액을 바꾸자. 뭐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여기 내 주소가 바뀌었다. 중요한 거는요, 등기할 때, 등기 신청할 때 저런 사람들의 이 주소나 이런 것들이, 특히 매도인의 주소나 이런 게 등기부에 있는 거랑 다르면 등기 안 해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주소가 바뀌었다 그러면 계약서에 바꿔서 기재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등기 신청 들어가는 거지. 왜? 여기 신고 필증이 등기 신청할 때 반드시 또 들어가야 되는 서류란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거 고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 정정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 파트에서는. 그 다음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요, 거래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보통이 알고 있는 뭐 매매나 이런 거래 이렇게 했을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고해야 되느냐, 또는 상속받았을 때는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이제 국방상 중요한 요지의 토지나 이런 것들은 신고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허가가 더 까다롭겠죠. 그래서 허가 받고 해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렇게 구분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인 거래로 취득하느냐, 상속이나 이런 걸로 취득하느냐, 또 하나 원래 우리나라 사람이었는데, 우리나라 법인이었는데 외국 사람으로 바뀌거나 국적이 바뀌거나 외국 법인으로 바뀔 때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법인으로서 가지고 있던 부동산은 어떻게 처리되느냐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취득하는 방법이 있고,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외국인이 되는 경우 이 부동산은 신고해야 되느냐, 허가받아야 되느냐. 뭐 신고하는 쪽으로 가겠지. 그렇죠? 이런 얘기들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하고 절차, 그렇죠? 그게 시험 문제가 되고, 토지거래 허가는, 자, 이 토지거래 허가 제도가 나오게 된 이유는 뭐겠어요? 토지거래 허가 제도는 토지거래를 하지 말라는 거야, 하는데 허가받으라는 거야? 하는데 허가받으라는 얘기죠? 뻔하게 질문을 하니까 대답하기 싫은 거죠, 우리가. 토지거래를 할 때는 허가를 받으라. 왜 허가를 받으라고 할까? 그 지역에 지금 투기가 극성스럽게 일어나고 있다든가, 또는 투기가 일어날 우려가 다분해. 왜 그럴까요? 여기 그 땅값이 올라가는데 땅값은 왜 올라갈까? 호재가 있다는 얘기지. 그렇죠? 개발 호재. 요즘 여기 파주는 무슨 호재 없나요? 통일은 둘째 치고 뭐 정상회담 막 하니까 들썩이죠? 들썩입니까? 며칠 전에 아주 그냥 싹 가라앉을 뻔했지. 다시 지금 또 이렇게 되잖아. 근데 실질적으로 피부에 느끼시는 분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도 요즘 아직은 반응이 별로 없대요, 파주에서. 이게 반응이 선제적으로 오거나 아예 늦게 오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야. 다들 이거 눈치 보고 있는 거야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진짜로 정상회담이 6월 달에 치러지고 나면 이 향배가 바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면 정상적인 이득밖에 취득을 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 부동산학 개론에서 배우잖아. 초과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시장이 투명화되어 있고 공정 경쟁돼 있으면 절대로 초과 수익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실패한 시장 이론에서 나오는 거야. 시장이 실패해야 돼. 쉽게 얘기하면 정보의 비대칭, 이게 초과 수익을 가져다 주는 거야. 다른 사람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알고 있어야 내가 떼돈을 벌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걸 여러분들은 부동산학 개론 시간에 너무 고상하게 배우실 거야 아마. 그쪽에서 쓰는 용어들로 막 하면서. 시끄러워요. 다 필요 없어. 딱 그거야. 남들은 모르고 나만 알아야 떼돈 번다, 그 얘기야 그게. 떼돈, 그러니까 좀 표현이 속돼서 좀 죄송한데 어쨌든 초과 수익이라는 건 남들이 없는 정보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은 보세요. 지금 상황이 이게 남들이 모르는 정보가 아니고 지금 뻔히 보이는 상태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회담까지 끝나면 앞으로 향후에 뻔히 보이는 상황이 됩니다. 이럴 때 들어가면 정상적으로 나오는 이득밖에 얻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어쨌든 그런 문제들, 쉽게 얘기하면 이 지역의 규제가 제한이 풀린다든가, 용도 지역이 변경된다든가,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풀린다든가, 이렇게 되면 땅값이 엄청나게 올라가죠. 투기꾼들이 몰립니다. 시장이 왜곡돼요. 국가 전체 경제 질서에 해로운 일이 벌어져. 그래서 어떻게 한다? 거래를 허가받고 해라. 투기 세력 근절시키겠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허가받을 수 있는 애들은 어떤 애들일까?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된다며. 허가받고 거래할 수 있는 애들은 어떤 애들일까? 지금 뭘 근절시킨다고 그랬어? 투기를 근절시키려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투기 안 하는 애들은 허가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중요한 건 한 놈은 팔려는 놈이고 한 놈은 살려는 놈이 둘이 왔어.
그럼 얘들이 투기할 놈들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아? 얼굴 보고 알아요? 얼굴은 애가 참 점잖게 생겼어. 시키는 대로 잘하게 생겼어. 이런 애들이 뒤로 가서 이거 모르고 호박씨 간다 그러나? 이런 애들이 나중에 그럴 수도 있잖아. 사람 어떻게 해서 사람만 보고 판단을 해. 쉽게 얘기하면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투기를 안 할 것 같은 애들, 이런 애들한테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뭘 보고 허가를 해주냐 이 얘기야. 지금 둘이 지금 허가해달라고 왔어. 그럼 결국은 투기를 안 할 것 같은 뭔 근거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들이 허가 신청할 때 허가 신청서에다가 뭘 첨부해? 특히 매수 쪽, 사는 쪽은 내가 이 부동산을 어떻게 이용하겠습니다. 이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겠다는 이용 계획. 그렇죠? 거기다가 이 토지를 살 때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거 빚으로 90% 이상 땡긴다 이러면 이건 투기 세력이에요. 이렇게 보는 거야. 응? 예를 들면 자기 돈 한 7, 80%에 20, 30% 빚을 해서 이렇게 자금을 조달할 거래. 이 정도면 거의 실수요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투기꾼이냐 실수요자냐 이걸 구분하는데 딱 두 가지로 보는 거야. 얘가 앞으로 토지 이용을 어떻게 할 건지 그 계획과 자금은 어떻게 만들 건지,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건지. 요 두 개가 핵심적인 기준이에요. 요 두 개가 해당이 돼야 어떻게 해? 실거래가라고 그러니까 실수요자라고 인정이 돼야 여기서 허가를 해준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허가해 줬으면 예를 들어서 저는 토지 이용 계획이 저는 집을 지을 거예요. 내가 살 집을 이 땅에다가. 투기꾼이에요 실수요자예요? 실수요자라고 그러잖아 이런 사람들을. 자, 지목이 대인 토지 어디다 써요? 지목이 대인 토지 어디다 써? 집 짓는데 쓴 데 쓰겠다잖아 지금. 토지 용법에 따라 잘 이용하겠다잖아. 그쵸? 허가해 주겠죠? 자, 허가 나왔어. 허가 받고 나서 집을 안 지어. 집을 안 짓고 더블로 팔 생각만 하고 있어. 그때 이용 계획서에는 허가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써서 냈어. 앞으로 뭘 하겠다. 뭔 말인도 못해. 그래서 그렇게 냈어요. 이런 사람들 꼭 나오죠? 안 나와요? 나라도 그렇게 이용할 생각하겠다. 허가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허가 요건만 충족해서 내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허가 받고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 그렇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 죄송합니다 귀찮게 해서. 자, 그런 사람들을 그대로 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토지 이용 의무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그래서 예를 들면 내 집을 짓겠다고 한 사람은 적어도 2년 이상은 자기 집을 지어서 쓰는 이용 의무기간. 그걸 위반하고 이렇게 되면 토지를 선매시켜버리거나 또는 허가했던 거 취소해버려서 그 다음에 처벌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간다. 그게 여기 나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전체적으로 이 세 가지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총칙 184페이지 재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앞에 그 도입 배경은 전에 한번 읽어보셨죠? 안 읽어보신 분은 한 번만 읽어보시고요. 읽어보신 분은 또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재정 목적과 용어 정의, 목적, 정의. 자, 종이 정의해보세요. 부동산이란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말한다. 토지 또는 건축물. 이 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은 토지 또는 건축물. 부동산 등이라고 하면 부동산 플러스 뭐예? 권리. 이렇게 얘기하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러면 그 부동산은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 토지 또는 건축물. 그러면 이게 부동산이면 플러스 권리까지 하면 부동산 등이 된다는 얘기죠? 등.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3번 거래 당사자란 부동산 등의 매수인과 매도인을 말하며 여기서는 외국인 토지 때문에 외국인 등을 포함시켜서 얘기한다. 4번의 외국인 등이란 기읍부터 치읍까지 딱 봐도 그냥 외국인 같아. 자, 1번, 2번 다 보시면 일단 우리나라 국적이 있으면 안 되고요. 니은 같은 거 보세요.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에 해당하는 자.
그런 외국인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또는 단체, 그 다음에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이나 이사 등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미음번에 보시면 2분의 1 이상이나 의결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 결국은 법인이나 이런 거 얘기할 때는 전부 뭐가 외국에 관계된 사람들, 자본 이런 게 2분의 1을 넘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법인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외국 정부는 당연히 뭡니까? 외국인 등으로 본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국제연합이나 뭐 이런 것들, 정부 간의 기구 같은 거, 준정부 간의 기구 같은 거, 뭐 비정부 간 국제기구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일단은 외국인 등 그러면 외국인인 자연인뿐만이 아니라 법인 등 단체도 들어간다. 다음 페이지 부동산 거래 신고부터 봅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자, 일단 부동산의 매매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만약에 증여를 했다. 무상의 증여죠? 증여를 했다. 신고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법에 의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이 법에서는 거래 신고, 매매 계약해야 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다음의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급계약, 주택법에 따른 공급계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공급계약, 이런 것들도 전부 거래신고 대상이다. 동그라미 3번에 가보시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의 매매계약도 거래신고 대상이 된다. 예를 들면 기억에 다음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를 매매계약을 한다. 거래신고 해야 된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분양권 같은 걸 거래했다. 신고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분양권 같은 거. 거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에 예를 들면 입주자, 입주권, 그렇죠? 분양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분양받을 권리, 이런 권리 같은 것들을 거래를 했다. 분양권을 거래했다. 거래신고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른쪽에 니은번에 가보시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에 관리처분 계획인가 어쩌고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것도 거래할 수 있는데 이걸 거래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거래 신고 시기 장소. 자, 60일 체크하세요. 거래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의 소재지 시군구, 거래 대상 부동산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신청을 해야 된다.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관계가 돼가지고 거래를 신고한다. 그럼 개업공인중개사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A 지역에 갑이라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있고요. 부동산은 B 지역에 있는 거야. 얘가 지금 개업이 이른다. 얘가 지금 거래신고를 해야 돼. 어느 관청에다 해야 되느냐 이 얘기죠. 여기다 해야 되느냐 여기에다 해야 되느냐. 부동산 소재지 기준입니다. 아시겠죠? 물건지에다가 거래신고를 해요. 내 사무소에다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 이걸 신고관청이라고 합니다. 신고받는 관청. 자, 60일 이내 합니다. 60일 이내. 자, 60일 이내에 하는데 만약에 잔금 치르고 이전 등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적어도 이전 등기 신청할 때 이 신고 필증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등기 신청하기 전에. 그렇죠? 자, 등기를 나중에 천천히 한다 하더라도 계약일로부터 60일 안에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거래신고 의무 및 금지행위. 자, 당사자가 거래신고를 하는 경우와 188페이지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신고하는 경우로 나눠서 봅니다. 당사자가 하는 경우는 사실 우리하고 시험 문제에서 별로 크게 문제가 안 돼.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인 거 거기 나온 것만 보시면 돼. 거래 당사자가 국가 등인 경우, 자, 누가 신고하느냐? 자, 보세요. 아까 얘기했듯이 거래 당사자가 갑하고 을이 직접 거래를 했어요. 갑에 뭐 토지를 가지고 한다든가 직접 거래를 했어.
이러면 누가 신고를 해야 돼? 둘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게 원칙이에요. 부동산 거래 신고. 자, 그런데 이 중에 한쪽이 국가다 그러면 국가가 가서 신고하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국가가. 자, 거기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자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그 밑에 공공기관, 지방공사 뭐 이런 애들이 있을 수 있죠. 자, 이렇게 되면 국가 등이 신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자체라든가 국가, 공공기관, 지방공사 요런 애들이 직접 가서 신청을 한다. 니은번에 보시면 이때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국가 등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단독으로. 자, 원래는 공동신청이라고 그랬죠. 하지만 국가 등이 끼면 국가 등이 단독으로 하고 단독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지들 거 서명 날인으로 끝낸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2번에 가보시면 당사자의 거래 신고 절차 공동으로 신고하는 걸 기준으로 얘기합니다. 공동으로 체결일로부터 이것도 60일 이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디에 가서 해야 돼? 소재지에 관할 시군구청장. 그래서 신고관청은 시, 군, 구 중에 하나예요. 그럴 때 이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에다가 신청합니다. 거래 신고해요. 아까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는 경우에도 어땠어요? 부동산 소재지에다 가다 신고한다고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자, 보세요. 이게 제주도 토지인데 얘는 서울에 살아. 얘는 부산에 살고 둘이 거래한 거야. 매매계약. 그럼 이거 어디 가서 신고한다고? 제주특별자치도에 가서 신고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 자기들 살고 있는 곳에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단독이 아니고 공동으로.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고. 자, 공동으로 하는데 제출 자체는 일방이 할 수도 있어요. 보통 그러겠지. 그렇죠? 여기서 공동으로 한다는 얘기는 신고서에 둘 다의 서명 날인이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것만 들어가면 서류가 완비되면 가서 제출하는 건 혼자 가서 제출해도 상관이 없어요. 현실에서는 다 이렇게 하겠지. 그렇죠?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줄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제출한다. 그 다음에 D급번에 우리가 이제 원칙은 공동이지만 예외로 단독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신고를 누군가가 거부했어. 당사자 중 일방이 거부한다. 그러면 별 수 없죠? 혼자서라도 해야지. 신고하라고 그랬으니까. 대신 그렇게 혼자서 할 때는 사유서를 제출해야 돼요. B번에 사유서 계약서 사본 제출. 그 다음에 사유서와 거래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서 제출하고요. 이럴 때 C에 보시면 단독 신고 시에는 사유서와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하므로 전자문서로 할 수는 없다. 우리가 이렇게 당사자들이 둘이 하도 거래 신고할 때 전자문서로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인터넷으로 앉아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럴 때는 이제 정상적으로 공동 신청하는 경우에. 그럼 어떤 식으로 하느냐? 예를 들어서 얘가 거래 신고를 해놓습니다. 얘가. 그리고 전자 서명을 해놔. 그럼 이제 얘가 이제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그 해당 물건 찾아가지고 자기 힘을 인증하고 전자 서명을 해버리는 거야. 이게 인터넷 전자문서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정상적일 때는 얼마든지 이렇게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둘 중에 하나가 지금 거래 신고를 해야 되는데 자기 지금 서류나 이런 거 안 내주겠다고 버틴단 말이야. 버틴다고. 그러면 이럴 때 보세요. 얘가 들어가서 인터넷 들어가서 전자서명 해놨어. 얘 안 하겠대. 들어와서 전자서명 안 하겠죠? 그럼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 인터넷으로 안 돼. 신고가. 아시겠죠? 전자서명을 단독으로 할 때는 못하게 막아놔서가 아니라 할 수가 없어. 한 놈이 안 하겠다고 하면은. 전자서명 둘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단독으로 할 때는 별 수 없어요. 사유서 같은 거 이런 거 첨부해가지고 직접 시군구를 방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방문 신청 신고해야 된다라는 거.
자, 대신 이제 뒤에 가보시면 아무 이유 없이 신고를 거부한 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리을에 가보시면 신분증명서 제시해서 전자문서나 이런 것들을 할 때는 공인인증서로 대신할 수 있고요. 그게 아니고 방문해서 신고할 때는 당연히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됩니다. 미음번에 가보시면 거래 당사자 또는 매수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은 부동산의 거래계약 신고서에 제출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제출 대행 업무만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걸 가능하다라는 거. 자, 이럴 땐 대행한다라는 그 신분증 이런 내용들, 서류들, 서식을 갖춰서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거의 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리. 예, 그걸 입증하는 서류 이런 게 들어가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는 거래 당사자는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서명 날인을 전자서명으로 대체하게 되고요. 한쪽이 안 하겠다고 거부해버리면 이걸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방문하는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신고 의무. 실제로 우리가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신고하는 것. 자, 오른쪽에 개업공인중개사가 끼게 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신고 절차, 기획번, 거래신고 의무 누구한테 있어? 개업공인중개사가 꼈어. 누구한테 있어? 개업공인중개사. 이것도 당연히 뭐야? 60일 이내,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거래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공동중개라는 말 아시죠? 공동중개가 일어났어. 그래서 갑하고 을하고 거래를 하는데 중개를 A 공인하고 B 공인이 했어요. 공동중개 했죠? 그러면 누가 신고를 해야 되냐? 거래신고. 공동으로 해야 됩니다. 둘 다 들어가야 돼요. 이거 빠지면은 그 과태료 처분 이거 당할 수 있어요. 둘 다 들어가야 돼. 그래서 대개 이제 이럴 때 전자문서를 한다 그러면 이 둘 중에 한쪽이 먼저 신고를 해놔. 그리고 자기 거 전자서명을 해놔요. 그럼 얘가 이제 들어가 보면, 사이트 들어가 보면 그게 떠 있다고. 그럼 거기 들어가서 전자서명 클릭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방문한다. 방문 제출한다 그러면 둘이 같이 방문 제출하는데 이 제출만 일방이 할 수 있어요. 제출은. 둘의 서류가 다 들어가면 되니까. 자, 공동중개인 경우에는요, 공동으로 중개한 공동으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고를 해야 되고, 이때 공동으로 거래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디귿에 가보시면 신고서의 서명 또는 날인, 신고서의 서명 날인을 해야 되는데, 양 당사자 공동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니까 개업공인중개사에 서명 날인이 들어가야 되고요. 리을번에 가보시면 신분증명서 제시해서 당연히 신분증명서 제시해야 되고, 그거를 전자로 할 때는 전자문서로 신고할 때는 공인인증 또는 전자인증. 그 다음 미음번에 가시면 소속공인중개사가 대행할 수 있다. 소속공인중개사가 뭐예요? 방문 신고할 때, 시군구에 방문할 때 필요한 서류를 다 들고 가서 할 수가 있어요. 소속공인중개사가. 거기까지는 할 수 있어. 하지만 전자문서로 할 때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전자서명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돼요. 개업공인중개사께 들어가야 돼. 그래서 C번에 보시면 소속공인중개사 신고 대행은 전자문서로는 하지 못하고 방문신고만 대행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됐죠? 자, 190페이지 가봅니다. 자, 그럴 때 이 거래 신고할 때도 중요한 부분은 그겁니다. 거래 신고를 하게 하는 이유는 세금 포탈이라든가 또는 부동산 거래 질서를 위반하는 이딴 짓들, 투기나 이런 부분들을 좀 평상시에 감시하고자 부동산 거래 신고 요걸 두게 된 거야. 그래서 대개 신고할 때 자금 조달 계획이라든가 입주 계획서 같은 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무 때나 다 그런 건 아니고, 동그라미 1번 보세요. 투기 과열지구에 있는 주택을, 자, 투기 과열지구, 자, 지역은 투기 과열지구, 물건은 모든 부동산이 아니고 주택, 단독 공동 전부 다 실제 거래 가격이 3억 이상인 주택의 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자, 자금 조달 계획이나 입주 계획서는 무조건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마다 냅니까?
방금 뭐라고 돼 있었던 거라면 1번에? 그렇죠. 무조건 내는 게 아니고 거기 나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한다. 투기 과열 지구여야 되고 주택에 대해서 거래할 때 그리고 그 금액이 실제 거래 금액이 3억 원을 넘어갈 때 이때만 뭐를 첨부 제출한다? 자금 조달 계획서와 입주 계획서. 이게 들어가야죠. 우리가 주택 가지고도 우리는 투자를 많이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는 투자한다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은 투기한다고 그러더라고. 주식으로 해가지고 따블을 버는 거는 투자했다고 그러고 부동산으로 따블을 벌면 투기했다고 그래. 뭐가 다른가 도대체? 그러잖아 사람들. 부동산 거래를 해가지고 돈 벌면 사람들이 일단은 부정적으로 봐요. 그리고 정부도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것 같아. 저는 그게 불만입니다. 아니 주식으로 2, 3억 벌었을 때는 야 투자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부동산으로 2, 3억을 벌면 이런 불로소득 투기 근절해야 돼 이러고 있단 말이지. 그죠? 안 그런가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불만이에요. 우리도 투자다. 투기가 아니라. 자, 제 불만은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 자, 결국은 이런 걸 제출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주택을 가지고도 투기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특히 투기 과열 지구에서 이런 걸 가지고 투기하는 세력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갖다가 근절하기 위해서 이 서류가 들어가야 된다. 이해가 되시겠죠? 동그라미 2번에 자, 자금 조달 입주 계획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신고서를 제출할 땐 매수인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 요걸 제출해야 된다. 자,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는 누가 내야 되는 거야, 사실? 파는 사람은 소용이 없죠. 얘 걸 내야지. 얘 거. 얘가 사는 사람이니까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건지 그리고 입주는 언제 할 건지 이런 거를 얘가 이제 들어오는 애잖아. 그래서 얘 서류를 내라는 얘기예요. 이것까지 공동으로 제출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요게 단독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3번에 자금 조달 계획하고 입주 계획서를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하고 분리하여 제출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 매수인은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할 수도 있다. 자, 이런 걸 이제 매도인한테 드러나기 싫다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희망을 한다면. 자, 그 다음에 이런 계획서는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신고하려는 자에게 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제공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 매수인이 별도로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지금 거래 신고를 해야 돼요. 여기가 근데 투기과열지구야. 그러면서 주택이에요. 집값이 3억이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자금 조달 계획하고 입주 계획서 제출해야 되죠? 그런데 누가 제출하느냐 이 얘기죠. 얘가 신고하니까 어차피 얘한테 서류를 주면 같이 제출하면 되겠죠? 그 서류는 누구 거여야 돼? 얘 거여야 돼. 얘 명의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요걸 갖다가 작성을 해서 얘한테 주면 얘가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서 같이 할 수도 있고 아까 별도로 하고 싶다 그러면 거래 신고만 일단 하고 얘가 50일 안에만 얘한테 주면 요걸 갖다가 제출하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 게 아니면 혼자 별도로 제출을 해야 된다. 됐습니까? 이게 어쨌든 제출이 안 되면 이 지역에서는 거래 신고 한 게 안 됩니다. 신고 필증이 안 만들어져요. 그 다음 신고 관주 부동산 거래 계약에 관련 정보 시스템 이제 이거를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체결한 경우에 즉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체결을 했어. 아예 처음에 계약을 할 때부터 이 시스템 켜놓고 여기다 입력해 가면서 해버렸어. 계약서를 따로 작성 안 하고 그럼 신고한 거지 뭐. 그쵸? 신고한 거로 봅니다. 초창기에 이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 진짜 저를 열받게 했습니다. 이거
누가 이 서버 만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탁상 공론 해가지고 처음에 만들었던 게 같아. 서버가 지금 용량이 작다 보니까 접속이 맨날 됐다 다운되고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나는 급해 죽겠는데 지금 거래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응? 왜? 빨리 신고 필증이 나와야 등기 신청하러 가고 그러는데 막 서버가 그냥 하여튼 용량이 적었는지 하여튼 튕겨 나오고 뭐 하고 거기다 제 컴퓨터 용량이 그런지 하여튼 느릿느릿 가고 그렇죠? 그 앉아서 하여튼 욕만 늘었어 그때. 욕을 막 하면서. 지금은 이제 좀 한결 나아졌어요. 그 다음에 5번에 금지행위, 부동산 거래 신고에 있어서 금지행위, 누구든지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에 관하여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셔서는 아니 된다. 1, 2, 3번 거짓으로 신고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거짓으로 신고하라고 막 옆에서 부추기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 2, 3번 공이다 뭐하고 관계돼? 거짓 신고하는 거하고 관계되죠. 이런 행위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 자, 오늘 그냥 여기 쭉 해가지고 30분까지 할게요. 되겠습니까? 자,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 거래 신고 내용, 신고 필증 발급한다. 자, 거래 신고할 내용 보세요. 기획부터 치읍까지 쭉 갑니다. 이 중에 디귿 보세요. 거래 대상 부동산의 소재지, 지번, 지목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리을번에 부동산의 종류 당연히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거래 대상 면적, 그 다음에 실제 거래 가격. 이 비읍번의 실제 거래 가격, 이게 굉장히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시읍과 이응은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투기 과열지구이고 요럴 때만 제출하고 요럴 때만 기재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앞에서 얘기한 거 조달계획하고 입주계획서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개업공인중개사 인적사항 이런 거 들어가야 되겠죠. 공동중개했으면 어떻게 될까? 둘 다 들어가야 돼. 상호, 상호명, 등록번호, 소재지, 그 다음에 대표자의 성명 이런 게 다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서 기재가 다 됐고 그러면 신고필증이 나옵니다. 신고필증. 그래서 기획본에 보세요. 7일 뒤에 신고필증 준다? 아닙니다. 지체 없이 신고필증을 발급하고요. 니은본에 보시면 이렇게 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그러면 검인계약서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 부동산 거래 신고 이전까지 있었던 제도가 검인신고 제도예요. 그래서 구청이나 이런 데 가서 거래를 하면 자기들이 작성한 계약서 들고 가서 검인 찍어주세요. 그러면 거기다 검인을 찍어주면 그거 들고 등기 신청했어야 돼. 이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생기기 전에는. 하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생기고 나서는 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신고 필증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그 신고 필증 가지고 등기 신청하면 돼. 검인 계약서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꼭 줄쳐서 기억하시고, 신고관청은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가 제출된 때 신고 필증을 발급해야 된다. 그래서 신고서가 제출된 때 신고 필증을 발급한다. 자, 지체 없이 발급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가격의 검증 체계 구축 운영해서, 자,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 거기 부동산 거래 신고서에 적히는 가격은 실제 거래 가격이라고 그러죠? 어? 비읍번에 실제 거래 가격이라고 돼 있잖아. 이게 등기 신청할 때 예를 들면 취득세에 들어가는 과표가 되기 위해서 개별 공시지가를 적는다 이거 아니에요. 그냥 진짜로 실제 거래 가격을 적으라 이거야, 당사자 간에. 그럼 당사자 간에 이제 어떻게 해? 세금 좀 아껴보려고 이거 금액 조정해서 적는 이런 경우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이런 거 가격 검증 시스템을 만들어 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가 이런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돼?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 구축 운영해야 한다. 의무입니다. 니은번에 보시면 이런 걸 구축 운영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자료를 제출 요구를 할 수가
이따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고 가격 검증 및 검증 결과 통보. 자, 가격 검증. 자,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두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받은 때는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 체계에 의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해야 된다. 체계 구축 운영은 누가 해줘?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걸 이용해서 검증을 해야 되는 건 누구야? 신고관청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시군구청장. 얘들이 적정성을 검증해야 돼가지고 이 적정성 검증했는데 적정성이 없다? 이러면 신고필증을 발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의 조사. 자, 보완 또는 자료 제출 요구. 그래서 우리가 방문해서를 하는 걸로 치면 방문해서 어떻게 되겠어? 부동산 거래 신고서 작성하고 신분증이나 이런 거 필요한 서류들 첨부해서 제출하겠죠? 근데 이 중에 서류가 빠졌어. 빠졌으면은 구청까지 힘들게 왔는데 빠졌으니까 그냥 가지고 가. 이럴 수는 없습니다. 보완 요구를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보완. 이게 뭔 차이냐면요. 그냥 도로 가져가서 다시 다음에 다시 해오세요. 이거하고 차이점이 뭐냐. 자, 60일 안에 신고하라고 그랬죠. 뭐 했는지 하여튼 미적미적 하다가 60일째 신고하러 갔어. 60일째. 어렵게 시간 내서 왔나 봐. 그 서류 하나 빠뜨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안 받아준대. 다음날 들고 왔어. 60일 넘어가 버린 거야. 그렇죠? 그러면 페널티를 받아. 그런데 이걸 보완 요구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날 일단 접수한 걸로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안에 보완해와 했을 때 그 안에 보완해오면 이날 한 걸로 해주는 거야. 보완 요구를 그래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대개 보통 그렇게 큰 보완을 할 수 없는 사항은 보완 요구 못 합니다. 보완해서 고칠 수 있는 사항은 보완 요구 하라는 얘기야. 거기 방문했을 때 신고사항이 누락됐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완 또는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거래대금 지급증명서 해서 실제로 우리가 또 이런 경우들 있잖아. 지인들 간에 친척 간에 거래하면서 실제로는 증여를 했는데 그쵸? 증여는 무상으로 하죠 원래. 근데 요거를 갖다가 증여세를 내기가 싫으니까 매매계약한 것처럼 자기들끼리 짜고 매매계약서 쓰고. 자, 매매계약 했으니까 어쨌든 거래신고 해야 된다며. 그래서 둘이 거래신고 하러 와. 그리고 실제 거래가액도 써놨단 말이야. 근데 진짜로는 돈이 오고 가지 않았죠? 그렇죠? 자, 이런 걸 잡아내기 위해서 거기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요딴 거 제출하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그 어떤 것들이 되느냐. 대개 거래계약서 사본,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표, 통장 사본, 실제로 돈이 왔다 갔다 했다는 걸 증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로. 대출을 해줬으면 대출 뭐 이런 자료들. 자, 그 다음에 3번 서면 제출. 자, 제출기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제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4번에 가시면 시도지사에게 조사 결과 보고해서 거래 신고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이런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고요. 이 조사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합니다. 다음 5번에 가보시면 이런 것들 자기 지역에서 있었던 이 거래 신고에 대한 이런 조사 같은 거 했던 것들 자 매달 모아가지고 매월 1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런 걸 토대로 해서 가격 검증 시스템 구축이나 이런 걸 운영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런 자료를 보내주는 겁니다. 매월 1회 보고한다. 자, 오른쪽에 이걸 위반했다. 예를 들면 거래대금 지급 증명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는 그런 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제일 중요한 게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죠. 이거는 3천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증여세를 몇 천만 원 내야 되는데 매매계약 했다고 해가지고 그냥 취득세 등록세만 조금 내고 많은 식으로 이렇게 가려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 있잖아. 아니면 또 강제집행 면탈이나 이런 걸 위해서 재산 빼돌리기 위해서 하는 거는 이런 것들 할 때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걸리면 3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기 위해서는 적어도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요걸 가지고 물고 들어가는 거고, 니은번에 그거 외에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을 때 안 냈을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요, 신고관청은 외국인 등이 부동산 등의 취득을 신고한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특광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에 대한 특례 그렇게 체크하시고, 자, 계약 해제 등 신고, 정정신고, 변경신고, 정정신청, 변경신고. 자, 우리가 정정하는 건요, 다분히 처음에 입력하다가 잘못한 거 고칠 때 정정신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에 반해서 자기들이 처음에 마음먹은 거하고 좀 달라, 바꾸고 싶어, 그래서 거래신고 내용을 바꿀 땐 변경신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정정신청하고 변경신고하고 좀 다르죠. 그 다음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잖아. 해제 사유가 발생하면 그럴 땐 해제 신고도 해줘야 됩니다. 자, 먼저 계약이 해제된 경우, 자, 거래계약이 해제를 해가지고, 자, 거래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 해제되는 경우에는 해제 신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가시면 그 신고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발급을 해줍니다. 이거 해제 신고를 하면. 그 다음에 신고 간주해 주는 거,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거래계약 해제 등을 해버리면, 그 시스템에서 들어가서 해버리게 되면 해제 신고한 거로 따로 방문해서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정정 신청하고 변경 신고를 비교해서 보십시오. 자, 거기 박스 안에 정정 신청하는 이유 가장 대표적인 게 잘못 기재한 거야. 손이 짱구라서 워드를 잘못 쳤어. 잘못 기재됐어. 박스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거래 당사자의 주소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처음부터 잘못 기재했대. 변경신고야, 정정신청이야? 정정신청. 거래 지분 비율을 잘못 기재했대. 정정신청이죠? 둘이서 지금 공동 소유를 하겠대. 매수를 통해서. 근데 지분은 균등하게 하겠대. 그럼 2분의 1씩 지분해가지고 입력을 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잘못 눌러가지고 하나는 3분의 1, 하나는 3분의 2 이렇게 들어갔어. 처음부터 잘못한 거죠? 이거는 변경 대상이냐 정정신청 대상이냐 얘기지. 잘못 기재했잖아. 정정신청. 자, 오른쪽에 박스의 맨 위에 보세요. 거래 지분 비율이란 말 있죠? 둘이 처음부터 2분의 1씩 하고 싶대. 그래서 2분의 1이라고 똑바로 써줬어. 근데 얘들이 마음이 바뀌었어. 한쪽이 3분의 1 하고 한쪽이 3분의 2 하고 싶대. 이건 잘못 기재한 걸 고치는 거야? 마음이 바뀌어서 변경하는 거야? 마음이 바뀌어서 변경하는 거죠? 이건 신고해야 돼요. 바꿀 수가 없다가 아니라 바꿀 수 있어요. 대신 정정 신청이 아니고 변경 신고예요. 그럼 변경 신고가 왠지 신청보다는 신고가 왠지 까다로울 것 같아. 그럼 되게 신청하고 싶겠죠? 그러면 보세요. 3분의 1, 3분의 2라고 쓰려다가 2분의 1로 썼어. 그러면 정정 신청하면 되죠? 그렇죠? 그런데 3분의 1, 3분의 2가 아니라 처음부터 그냥 2분의 1로 하자고 해서 2분의 1로 썼었어. 근데 마음이 바뀌어서 3분의 1, 3분의 2로 바꾸고 싶어. 원래대로 하자면 변경 신고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변경 신고는 왠지 꺼림직하니까 정정 신청하고 싶어. 그럼 정정 신청 들어가서 그냥 고치면 되죠. 뭐라고? 잘못 기재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거래 지분 비율에 대해서는 처음에 잘못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정신청으로 그냥 해버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어쨌든 변경신고 대상이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전화번호, 상호, 사무소 소재지, 주로 우리가 인적사항이나 있던 것들은 잘못 기재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건 정정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고, 거래 대상의 건축물의 종류도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어. 거래 대상 건축물의 종류를 변경할 수 있나요? 자, 아파트를 지금 거래했어. 그럼 종류의 아파트라고 쓰겠지. 근데 당사자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이걸 단독주택으로 바꾸고 싶대. 이거 말이 돼요? 물건은 아파트인데
어떻게 단독주택으로 바꿔 그거를. 그러니까 이런 거 변경 신고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아파트였는데 잘못해가지고 단독주택으로 적어놨어. 이건 뚜렷이 잘못 기재한 거지. 그건 정정신청 대상인 거야. 종류 같은 거 잘못됐다 변경 신고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물건이 바뀌지 않는 한.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에 가보시면 종류 같은 거 없습니다. 변경 신고에. 자, 왼쪽에 다시 거래 대상 부동산 등의 지목, 면적, 거래 지분, 대지권 비율 이딴 것들 잘못 기재할 수는 있어도 변경할 수는 없어. 지들끼리 어떻게 변경을 해 이걸. 그러니까 전부 정정신청 대상이 되는 거지. 자, 변경신고 대상을 보세요. 앞에 거래 지분 비율 같은 것들은 얼마든지 당사자가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 고칠 수 있죠. 거래 지분도 그래. 거래 지분. 그 다음에 거래 대상 부동산 등의 면적. 자, 거래 지분 같은 건 이런 거지. 예를 들면 하나의 토지가 있는데 갑이 요걸 갖다가 2분의 1만 팔고 싶어. 공유자 되자는 얘기죠 지금. 새로운 사람 보고 2분의 1 지분 주겠다는 거야. 지분 팔겠다는 거야. 지분 거래해도 거래 신고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했는데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얘가 3분의 2를 팔고 싶어. 그러니까 사는 놈도 그렇게 3분의 2를 가지겠대. 그러면 이건 정정이에요, 변경이에요? 애초에 잘못 기재한 게 아니잖아. 이건 변경해야 되겠죠. 그래서 거래 지분 변경 신고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지분 비율은 그겁니다. 갑이 파는데 물건 하나를 파는데 A하고 B가 둘이 같이 공동으로 소유하겠대. 이때 지분 비율이고, 그냥 거래 지분이라는 개념은 얘가 그냥 A한테 파는데 자기가 지분을 지금 넘겨주고 싶다는 얘기야. 얘가 지금 1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 3분의 1만 넘기고 싶다. 이게 거래 지분이에요. 지분 거래야, 지분 거래. 그래서 지분 거래할 때 또는 비율로 지분을 취득할 때 어쨌든 전부 바꿀 수가 있다 없다? 변경할 수 있다. 신고. 거래 대상 부동산 등의 면적. 거래 대상 부동산 등의 면적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1번에 계약의 조건, 기한. 자, 특히 미음번 보세요. 거래 가격. 거래 가격 같은 경우에 왼쪽에 정정 신청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럼 거래 가격은 변경 신고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거래 가격 같은 거, 중도금, 잔금, 지급일. 중도금, 잔금, 지급일 같은 것들도 얼마든지 당사자가 날짜를 바꿀 수 있잖아. 변경 신고. 그 다음에 시읒번 보세요. 특히 공동매수의 경우 일부 매수인의 변경 같은 것들 변경 신고. 그래서 정정 신청하는 사유와 변경 신고하는 사유 구분해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가보시면 면적의 변경 없이 물건 거래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면적의 변경 없이 거래 대금만 변경한다. 자, 이 부분 조심하세요. 방문 신고는 안 되고, 방문 신고만 해야 돼. 전자문서로는 하지 못한다. 자, 이렇게 변경 신고를 하면요, 신고 필증을 재발급 받아야 됩니다. 재발급. 왼쪽에 정정 신청도 재발급 받습니다. 그 다음에 정정 신청은 단독으로 가능하다. 당사자 일방이 자기 거 잘못됐으면 단독으로 가능하다. 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정정신청 대상과 변경신고 대상은 구분해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97페이지 부동산 거래 신고서 작성해서 나오는데 이 부분은 그닥 그렇게 시험 문제 크게 문제될 건 없고요. 하여튼 거기 그 중에 요거는 보세요. 197페이지에 맨 위에 외국인 등록번호란 말 나오죠. 주민등록번호 옆에 법인 외국인 등록번호 이렇게 나오죠. 그럼 외국인도 거래신고서 작성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왼쪽에 매수인이란 말 나오죠. 그 표에 매도인 매수인 있죠. 매수인란에
끝날 때쯤 보면 외국인과 부동산의 매수용도 이렇게 돼 있죠. 외국인의 부동산 등 매수용도. 우리나라 사람끼리 거래하고 우리나라 사람이 취득할 때는 매수용도 따위는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외국인들은 쓰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두 개 좀 조심하시고 나머지는 뭐 크게 문제될 거 없습니다. 이렇게 생겨 먹었다 보시고요. 198페이지에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주의사항, 유의사항, 작성 방법, 요거는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0페이지 가봅니다. 200페이지. 자, 200페이지에 외국인 등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얘기입니다. 자, 상호주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항상 외국인이 관계되면 다른 법이나 뭐 다른 데서도 상황이 똑같습니다. 외국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그 외국인을 어떻게 대우를 해주느냐,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 대우해주는 만큼 대우해준다. 아시겠죠? 이걸 상호주의라고 얘기해. 자, 상호주의에 입각하는데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외국인은 어떻게 되느냐, 부동산을 취득할 때 신고를 하는 경우들. 자, 가로 1번, 가로 2번, 오른쪽 페이지에 가로 3번 세 가지 유형. 신고는 세 가지 유형. 그 다음에 201페이지 맨 밑에 토지 취득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신고를 하는 경우 어떤 경우냐? 가로 1번 보세요. 계약에 의한 부동산 등의 취득 신고. 제목으로 머릿속에 들어가게끔 하세요. 나머지 글을 읽어가지고 이 글이 제목 속에서 이런 뜻이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서 기억을 하셔야 돼. 자, 그래서 계약에 의한 부동산 취득은 외국인은 신고하면 된다는 얘기죠. 며칠 안에? 60일 안에. 아시겠습니까? 언제로부터? 계약을 체결했을 때로부터. 어디다 신고?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 앞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도 어디다 했어? 소재지 시군구. 며칠 안에 했어? 60일 안에 했죠? 여기서도 외국인 60일 안에 거래 신고. 그 다음에 가로 2번 계약 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동산 등의 취득. 계약 외의 원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1번의 상속, 경매, 환매권 행사, 확정 판결, 법인의 합병 등 이런 원인으로 했다 그러면 두 번째 줄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 자, 60일이 아닙니다. 6월 이내 취득일로부터. 원인이 발생한 때로부터가 아니라 완벽하게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자, 상속 같은 경우는 언제 이루어져? 상속이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이 일어나죠. 상속이 일어난 순간 취득한 거야. 그렇죠? 그럼 그때로부터 6개월 안에는 신고를 해야 된다. 자, 여기서 이제 과태료가 좀 달라요. 앞에 계약에 의해서 할 때 60일 안에 안 하면 300만 원 이하, 계약 외의 원인으로 해서 신고를 6개월 안에 안 하면 100만 원 이하. 자, 오른쪽에 가보시면 부동산 등의 계속 보유 신고. 자, 앞에 세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이었다가 우리나라 법인이었다가 외국 사람, 외국 법인으로 바뀌었어. 그러면서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겠대. 계속 보유하는 것도 신고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언제 신고합니까? 취득한 때로부터 신고한다 그러면 말이 돼, 안 돼? 이미 취득돼 있는 상태잖아. 그렇죠? 언제 해야 돼? 바뀐 때로부터, 변경일로부터 6개월 이내, 외국인이 된 때로부터 6개월 이내. 됐습니까? 이거 안 지키면 얼마? 100만 원 이하. 자, 여기 외국인 이거 신고하고 한 거 어려울 거 없어요. 뭐 이해하고 자식 없어. 거기 나와 있는 거 날짜나 이런 거 하고 어떤 경우에 신고 몇 개월이냐 이거 좀 구분하시면 되고요. 자, 3번에 가보십니다. 토지거래 취득 허가, 토지 취득 허가. 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앞에 나온 것처럼 신고를 하면 돼요. 그쵸? 그런데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 외국인 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다음에 허가구역에 있는 경우. 다음 페이지 가보세요. 어떤 경우들이냐? 기억해 보셔. 군사 문제하고 관계돼서 시설보호구역. 니은번에 지정문화재하고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디귿번에 생태 경관보호전지역. 리을번에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애국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우리 후손에 물려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군대 문제잖아, 군 문제.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애국심을 가진 사람, 우리나라 국민들은 당연히
악용하거나 이러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같은 경우는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신고만 하고 가게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허가라는 걸 받아야 된다는 얘기야. 못 취득한다가 아니에요. 허가는 받아야 된다. 그래서 언제 허가를 받아야 되느냐? 계약 체결하기 전에 허가 신청을 한다. 201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줄 보세요.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따로 허가받지 않아도 된다. 만약에 이런 구역들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그래서 얘들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어. 외국인이. 그 법에 의해서. 그 이유에 의해서. 그러면 따로 외국인 이 토지거래 허가 따로 받을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허가 받아야 되는 구역 다시 한번 기역부터 리을까지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절차 및 효력. 자, 허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안에는 허가든 불허가든 처분을 해줍니다. 3번에 가보세요.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데 허가를 받고 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무효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런 허가를 받지 않고 이딴 짓을 했다.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꽤 무겁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오른쪽에 가보시면 신고 또는 신청 후의 절차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신고 허가 신청 시 제출 서류 해서 신고 시 제출 서류, 허가 시 제출 서류. 자, 제출 서류에 두 번째 줄 신고서 또는 토지취득 허가 신청서의 서명 또는 날인. 자, 신고를 하건 허가를 신청하건 전부 다 신청서가 있죠. 신청서에 서명 날인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첨부해야 될 서류들. 만약에 증여로 인해서 취득을 한다. 신고해야 되겠죠. 증여 계약서가 들어가 줘야 되겠지. 취득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기억이 그것이고요. 니은번에 만약에 외국인으로 바뀌었어. 변경됐어. 새로 취득한 건 아니잖아. 취득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대신 뭐가 들어가야 돼? 언제부터 국적이 바뀌었는지 이 서류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니은번 그 얘기고요.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자,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번에 가보세요. 가로 5번. 토지 취득의 신고 등의 관리. 자,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각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관리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제출해야 된다. 됐습니까? 배가 고파서 힘드신 것 같아서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 토지거래 허가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앞에 우리 요약서 못 본 부분까지 다 체크하고 갈 테니까 요약서도 함께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